죽은 노인의 얼굴이 나를 닮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방, 홀로 떠난 삶의 끝. 그 방에는 먼지와 냄새, 그리고 잊혀진 생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을 치웁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 흔적을 치우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의 유품을 정리하며 제 과거를 마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린 밤 인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유품 정리사 일을 하는 강민서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을 치웁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흔적을 치우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서, 29살입니다. 유품 정리 업체에서 일한 지 3년째입니다. 이 일을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야 했고 이 일이 제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매일 죽음을 마주하고 매일 혼자 떠난 사람들의 방을 정리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 원룸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컵라면이 싱크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을 끓여 간단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아까워서였습니다. 월세 납부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3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월세는 45만 원입니다. 이번 주 급여가 들어와야 겨우 낼 수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았습니다. 여유라는 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여유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회색 점퍼와 검은 바지, 그리고 두꺼운 장갑입니다. 이게 제 유니폼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강민서가 아니라 유품 정리사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윤 대표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 강동구 천호동. 오전 9시까지. 고독사 2주일 경과. 마스크 2장 챙겨. 짧고 간결한 문자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일에서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죽은 이를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들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물건을 치우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남들이 출근할 때 저는 죽음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남들이 일할 때 저는 고독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빈자리가 없어서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어갔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죽은 이들의 흔적을 지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되지 못한 죽음들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 이 일이 의미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월세를 내야 했고 밥을 먹어야 했고 내일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천호역에 도착했습니다. 개찰구를 빠져나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늘 그렇듯 계단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복도는 좁았습니다. 3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조금 찼습니다.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도윤 대표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말수 적은 사람입니다.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어? 네, 대표님. 저는 짧게 대답하며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현장은 좀 심할 거야. 각오해.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절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3년을 해도 죽음의 냄새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고독의 무게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2주일이 지났다고 했지만 여름이라 냄새가 강했습니다. 마스크를 두 겹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햇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살았고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바닥에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빈 소주병, 먹다 남은 음식 용기들이었습니다. 삶의 흔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쓸쓸했습니다. 대표님이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길겠네. 일단 큰 거부터 치우자. 네. 저는 짧게 대답하며 장갑을 꼈습니다. 두꺼운 고무 장갑이었습니다. 이 장갑을 끼면 무엇이든 만질 수 있었습니다. 더러운 것도, 역겨운 것도, 슬픈 것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장갑이 저와 죽음 사이를 가로막아 주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를 펼쳤습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쓰레기였습니다. 빈 병을 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신문도 한데 모았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은 냄새가 심해서 따로 분리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방이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세탁이 필요해 보였지만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몇 권과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보통 유가족에게 전달했지만 이번엔 유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민서야, 감정이입하지 마. 이 일 못해. 네,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일에서 감정은 독이었습니다. 죽은 이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을 상상하기 시작하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물건을 치우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잠깐 쉬자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대표님이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건넸습니다. 먹어. 오후엔 더 힘들 거야. 감사합니다. 김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행위였습니다.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이 일 3년 했으면 이젠 익숙해졌겠네. 글쎄요. 익숙해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일엔 정답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버틴다는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지금 버티고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거웠고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월세를 내야 했고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본격적으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침대 시트를 걷어냈습니다. 오래된 얼룩들이 여기저기 배어 있었습니다. 삶의 흔적이었지만 너무 슬픈 흔적이었습니다. 시트를 큰 봉투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 혼자서 세탁할 힘이 없었을 겁니다.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와 함께 낡은 슬리퍼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버리지 않고 신었던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슬리퍼를 꺼냈습니다. 굳이 꺼낼 필요는 없었지만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의 물건이었으니까요. 매일 신었던 슬리퍼였으니까요. 옷장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낡은 스웨터, 색이 바랜 바지, 구멍난 양말들이었습니다. 모두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새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을 하나씩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어디를 갔을까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니, 아무도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서랍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낡은 수건과 속옷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오래 쓴 물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약통들이 가득했습니다. 고혈압 약, 당뇨 약, 진통제들이었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통 중 몇 개는 아직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먹지 못한 약들이었습니다. 복용 기록을 보니 한 달 전까지는 규칙적으로 먹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겁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기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 수도세 고지서, 병원 진료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미납 상태였습니다.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돈이 없었던 겁니다. 전기세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겁니다. 마지막 고지서는 2달 전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고 내지 못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죽었습니다. 대표님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이것 좀 봐. 냉장고 안에는 상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김치, 반찬통, 우유팩이었습니다. 모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심했습니다. 대표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뭐였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었을 겁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대표님이 냉장고 안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안경, 그리고 노란색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손글씨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몇 장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급하게 훑어봤습니다. 대표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서야, 이것 좀 도와줘. 무거워. 네, 금방 갈게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세히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님을 도우러 갔습니다. 냉장고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냉장고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둘이서 겨우 옮겼습니다. 냉장고 뒤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바닥을 쓸었습니다. 먼지와 함께 작은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동전 몇 개, 약 봉지,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을 주워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 2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예쁜 미소였습니다. 이 방에서 죽은 노인의 젊은 시절일 겁니다. 한때는 이렇게 젊었고 예뻤고 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만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구나 젊은 시절이 있고 누구나 늙고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홀로 죽어야 하는 건 너무 슬펐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민서야, 감정이입하지 말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그냥 저는 사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려면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죽은 이의 삶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욕실을 청소하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분류하고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방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왜 혼자였을까요? 가족은 없었을까요? 친구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있었지만 떠나갔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유가족 연락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사망 신고도 집주인이 했습니다. 임대료가 밀려서 확인하러 왔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발견되는 죽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발견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세상은 참 냉정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마저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아직 정리할 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 속 노란 봉투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마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온종일 맡았던 냄새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죽음의 냄새, 외로움의 냄새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코에, 옷에,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내일 9시에 다시 보자. 네, 대표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낡은 옷들, 미납된 고지서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사진.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부였던 인생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기고 버려지고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그 방에 가야 합니다. 남은 물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노란 봉투도 다시 봐야 합니다.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오래된 서류들일 겁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중요라고 적혀 있던 그 글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불을 켜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겁니다. 죽음을 정리하는 하루가 올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방이 떠올랐습니다. 그 쓸쓸한 방, 그 외로운 죽음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지만 출근해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졌습니다. 피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간단히 씻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어제 본 노란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중요라고 적혀 있던 글씨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오늘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천호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인지 오늘은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천호역에 도착해 다세대 주택으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대표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대표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른 현장 급하게 생겨서 먼저 갔어. 내가 마저 정리해. 열쇠는 문틀 위. 혼자 작업해야 했습니다. 문틀 위를 더듬어 열쇠를 찾았습니다. 손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꼈습니다. 방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대표님과 함께 작업했는데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방 안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죽은 이와 단둘이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정리하던 곳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네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란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중요라고 적힌 글씨를 다시 봤습니다.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꺼냈습니다. 오선혜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1953년생이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그리고 상세 주소가 이어졌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익숙한 주소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소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었습니다. 발행 날짜를 봤습니다. 2005년에 발행된 등본이었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주소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전부터 여기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배우자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자녀란도 비어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겁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음 서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였습니다. 1997년 8월에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란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1997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날짜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제 생일과 같았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서류를 더 읽었습니다. 입양 시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7년 8월 12일이었습니다. 생후 5개월 때였습니다. 저도 생후 5개월에 입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양부모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이 같고 입양 시기가 같고 주소가 여기였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아이가 많을 테니까요. 같은 시기에 입양된 아이도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불안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진실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투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맨 아래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낡고 바랜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갓난아기가 분홍색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생후 몇 개월 정도로 보이는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담요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7년 3월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달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달이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일까요? 혹시 이 아기가 서류에 나온 그 아이일까요? 혹시 이 아기가 저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생후 몇 개월 된 아기는 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 아기가 저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기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만약 이 아기가 정말 저라면 어떻게 하죠? 그럼 이 방에서 죽은 노인이 저를 낳은 사람인 건가요? 제 생모인 건가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1997년 3월 출산 기록이었습니다. 미혼모 상담 기록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차가운 문장들이었습니다. 공식적이고 냉정한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건 단지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고 사진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습니다. 생년월일, 입양 시기, 주소, 그리고 사진의 날짜.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더 있을까요? 혹시 이름이 적힌 다른 서류가 있을까요? 봉투를 다시 뒤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서류들과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확실한 답을 줄 만한 건 없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홍 담요 속 아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를 누가 찍었을까요? 아마 이 방의 주인이었겠죠. 오선혜라는 사람이었겠죠. 이 사진을 28년 동안 간직했던 사람이었겠죠. 왜 간직했을까요? 잊지 못해서였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정말 이 사람이 제 생모라면 어떻게 하죠?
만약 정말 저를 낳고 저를 보내고 평생 혼자 살다가 이렇게 죽은 거라면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하죠? 분노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 감정도 느끼지 말아야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작업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복잡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진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손에 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건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봉투도 따로 챙겼습니다. 집에서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작업을 마저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방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방은 거의 비워졌습니다. 이제 이 방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살았던 흔적도 사라질 겁니다. 밖으로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다시 문틀 위에 놓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 번 더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머니 속 사진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봉투 속 서류들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혹시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이게 전부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쓸쓸한 방, 그 외로운 죽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노란 봉투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책상으로 갔습니다.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의심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먼저 입양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1997년 8월 20일 입양 성립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은 1997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제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생모 정보란을 봤습니다. 이름 오선에 생년월일 1953년 4월 2일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44살이었습니다. 직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경제 상태란에는 극빈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주소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방의 주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양부모 정보란을 봤습니다. 이름 강철수, 박영이었습니다. 제 양부모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류 속 아이가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간직한 사람이 오선혜였습니다. 제 생모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지만 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정리한 그 방의 주인이 제 생모였다니요. 다른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오선혜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란도 비어 있었습니다. 자녀란에는 무언가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워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명이라고 적혀 있다가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위에 다시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 후에 수정한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자녀가 없어진 겁니다. 저를 보낸 후 서류상으로도 자녀가 사라진 겁니다. 차가운 사실이었습니다. 한 줄의 수정으로 관계가 지워졌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발행 날짜가 2005년이었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주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 오래된 등본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봉투 안을 뒤져 또 다른 등본을 찾았습니다. 1995년에 발행된 등본이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주소가 같았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같은 번지, 같은 호수였습니다. 적어도 30년 동안 같은 곳에 살았던 겁니다. 한 번도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사하지 않았을까요?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저를 기다렸던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기다렸다면 찾아왔을 겁니다. 연락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평생 연락이 없었습니다. 양부모님도 생모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른 척 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펼쳤습니다. 1997년 3월 16일 출산 기록이었습니다. 정상분만, 여아, 체중 2.8kg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산모 상태란을 봤습니다. 극도의 영양실조, 빈혈, 산후조리 불가 같은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 소결란도 있었습니다. 산모의 경제적, 신체적 상태로 인해 양육 불가 판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문장들이었습니다. 의학적이고 사무적인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미혼모 상담 기록도 있었습니다. 상담일자는 1997년 7월이었습니다. 출산 후 넉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상담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이를 사랑하나 경제적 능력 전무, 월세 체납 상태, 일자리 없음, 아이 분유 살 돈도 없는 상황, 본인도 하루 한 끼 겨우 먹는 상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입양 결정,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분유 살 돈도 없었던 겁니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저를 키우려 했던 겁니다. 상담사 소결란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입양 의사 확고함. 다만 눈물을 보이며 아이에 대한 애착 강함. 입양 후에도 아이 소식 알고 싶어함. 그러나 아이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연락 두절 권고함.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식을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평생 연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입양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자발적 의사로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란에 떨리는 글씨로 오선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1997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서명을 했을까요? 펜을 잡은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찾았습니다. 입양 후 확인서였습니다. 1997년 9월에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아이가 양부모에게 잘 인계되었음.
생모의 권리 포기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권리를 포기했던 겁니다. 법적으로 제 엄마가 아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정말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오선혜를 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호동 고독사로 다시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여성 고독사. 사망 후 2주일 경과 추정. 신원 확인됨. 유가족 없음. 짧은 기사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기사였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안타깝네요. 혼자 사는 노인 복지 필요해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천편일률적인 댓글들이었습니다. 진심인지 알 수 없는 위로들이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모두 잊힐 댓글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소비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화가 났습니다. 이 냉정한 세상이 미웠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은 아이를 키울 수 없나요? 왜 돈이 없으면 가족도 가질 수 없나요? 왜 사랑만으로는 안 되나요? 왜 모든 게 돈으로 결정되나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선혜 씨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굶지 않게, 제가 추위에 떨지 않게 하려고 보낸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일자리를 주지 않았고, 도움을 주지 않았고,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포기하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같은 방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죽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발견되었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발견되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보냈고 돈 때문에 죽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잔인한 인생이었습니다. 벽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요? 왜 이래야 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만 메아리 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무력감이 왔습니다.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읽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오선혜 씨가 제 생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이틀 동안 그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만약 제가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현장에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알게 되어서 다행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나았을까요? 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외면할 수 없다는 것. 진실을 알았으니 책임이 생긴다는 것.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뭔가 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행복한 삶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선혜 씨처럼 외로운 삶도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삶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분홍 담요 속 아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저였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오선혜 씨였습니다. 미안해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몰라서 미안해요. 제가 늦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선혜 씨의 삶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생모의 삶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일어날 기력이 없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나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윤 대표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실로 와. 얘기 좀 하자. 짧은 문자였지만 무언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사무실은 마포구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앉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표님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마셔. 얼굴이 안 좋은데. 감사합니다.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어제 천호동 현장 혼자 마무리했다며. 네, 다 정리했습니다. 수고했어. 근데 괜찮아? 대표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나 이 일 15년 했어.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너 뭔가 있지? 아니에요. 정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하다 보면 가끔 그래. 특정 현장이 유독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 왜인지 모르게 그 죽음이 마음에 남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거든. 10년 전쯤 한 현장에서 30대 남자였는데 혼자 살다 죽었어. 방에 사진이 하나 있었어. 가족 사진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부모님하고 연 끊고 산 거더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아무도 안 찾은 거야. 근데 사진은 버리지 않았어. 가족 사진을. 대표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사람은 끝까지 혼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미워해도 멀어져도 잊으려 해도 결국 마음 한구석엔 남는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이 물었습니다. 천호동 현장, 너한테 뭔가 의미가 있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표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만 알아둬. 이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 뭔데요? 죽음엔 이유가 있어. 사람이 혼자 죽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알면 뭔가 풀리는 게 있어. 죽은 사람도 남은 사람도. 대표님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가 궁금하면 찾아봐. 네가 밝혀. 어떻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야? 흔적을 찾는 거잖아. 삶의 흔적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래도 알고 싶으면 해. 대표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와줄게. 필요하면 말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이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울어. 괜찮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표님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눈물이 멈췄을 때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어? 그 사람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제 생모일 수도 있어요. 대표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서류를 봤어요. 입양 서류가 있었어요. 생년월일이 저랑 같았고 입양 날짜도 맞았어요. 대표님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해? 거의요. 모든 게 일치해요. 이름, 주소, 날짜, 제 길. 대표님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내가 몰랐어. 알았으면.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작업하면서도 몰랐어요. 그럼 이틀 동안 모르고 정리한 거야?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대표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모르겠어요. 화가 나는지 슬픈지 혼란스러운지 모든 감정이 섞여 있어요. 당연하지.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했겠어. 대표님이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마셔. 진정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알고 싶어? 그 사람에 대해서? 네. 알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왜 혼자 살았는지, 왜 저를 보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요. 대표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야지. 그게 너의 권리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야. 흔적 찾는 전문가잖아. 대표님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단 뭐가 있어? 서류? 네. 입양 서류, 등본, 병원 기록. 사진은? 하나 있어요. 아기 사진이요. 그거 가져와. 혹시 더 있을 수도 있어. 대표님이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오선혜라고 했지? 네. 1953년생? 네, 맞아요. 대표님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기록을 보면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자매 없고 네,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친척은? 모르겠어요. 서류엔 없었어요. 대표님이 계속 검색했습니다. 직업 이력을 보면 식당, 공장, 청소일, 불규칙적이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나 봐요. 그렇겠지. 불안정한 일자리로는 아이 키우기 힘들어. 한참을 검색하던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복지 기록이 좀 있네. 15년 전쯤부터 기초생활수급자였어. 그렇게 오래. 응. 평생 가난하게 산 거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생모는 평생 가난했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 저를 보냈고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잔인한 인생이었습니다.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도 있어. 10년 전부터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이 많았네. 혼자 관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겠지. 정기적으로 병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고. 더 찾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삶을. 대표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방법이 있어. 동사무소 가면 옛날 기록 볼 수 있어. 이웃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일 가자. 천호동 주민센터.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긴. 이건 당연한 거야. 대표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진실을 알면 더 아플 수도 있어. 각오해. 괜찮아요. 그래도 알고 싶어요. 좋아. 그럼 끝까지 가자. 네 생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네.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서야, 기억해. 죽음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네가 밝혀내는 거야. 그게 죽은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남은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해.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함께 해준다는 게 힘이 되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할 겁니다. 오선혜 씨의 삶을, 제 생모의 삶을 찾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모든 걸 알고 싶었습니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오선혜 씨는 이 하늘을 봤을까요? 같은 바람을 느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그리웠을까요? 이제 알아낼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알아낼 겁니다. 그게 제가 생모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표님과 함께 천호동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과로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오선혜 씨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네, 제가 관련된 사람이어서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오선혜 씨, 기초생활수급자셨네요. 15년 전부터요. 어떤 지원을 받으셨나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받으셨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많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걸로 생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월세 내고 나면 거의 안 남았을 거예요.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대부분 그래요. 대표님이 물었습니다. 복지사 방문 기록 같은 거 있나요? 잠깐만요. 담당자가 파일을 찾았습니다. 있네요. 분기마다 한 번씩 방문했었어요. 최근 방문 기록은요? 석 달 전이네요. 그때까지는 괜찮으셨대요. 담당자가 기록을 읽었습니다. 건강 상태 양호, 정신 상태 명료, 특이사항 없음. 그럼 갑자기 돌아가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방문 예정일이 한 달 전이었는데, 그때 이미 담당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도 미안해요. 더 자주 확인했어야 했는데, 담당 복지사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대표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출근하셨어요. 2층 상담실에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선혜 씨 담당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유품 정리를 했었고 이분이 관련자세요. 대표님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복지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세요? 저는 그러니까 말이 막혔습니다. 대표님이 대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고인에 대해 알고 싶어 하세요.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선의 어르신,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말씀이 많지 않으셨죠. 복지사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뵌 게 3년 전이었어요. 전임자에게서 인계받았죠. 어떤 분이셨어요? 외로워 보이셨어요. 방문할 때마다 혼자 계셨고 친구나 가족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건강은 어떠셨나요? 안 좋으셨어요. 당뇨, 고혈압,
정기적으로 약 드셔야 하는데 가끔 건너뛰셨대요. 왜요? 병원비가 부담되셔서요. 의료급여가 있어도 본인 부담금은 있거든요. 복지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시라고 당부했는데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대표님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긴 해요. 뭔가요? 작년 봄이었어요. 방문했는데 편지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요? 네. 누구한테 쓰는 편지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혼잣말이래요. 혼잣말이요? 보낼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쓰고 싶어서 쓴다고. 복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로우셨나 봐요.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편지로라도 쓰신 거겠죠. 그 편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방에 있지 않을까요? 유품 정리하시면서 못 보셨어요? 저희가 다 정리는 못했어요. 대표님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편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란 봉투 안에는 서류만 있었고 편지는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있었을까요? 놓친 게 있었을까요?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오선의 어르신, 참 안타까워요.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친구 같은 분은 없으셨나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방문할 때마다 혼자셨어요. 이웃분들은요? 글쎄요. 같은 동네 오래 사셨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요즘 다들 그래요. 옆집 사는 사람도 모르고 살잖아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편지를 찾아야겠어. 네.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갈까? 네, 가요. 서둘러 천호동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으로 다시 가야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에 섰습니다. 대표님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구석구석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옷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도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밑도 확인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네.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곳도 봐야죠. 저는 계속 찾았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하고 주방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이미 치웠던 겁니다. 편지는 없었습니다. 혹시 버린 건 아닐까? 대표님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바닥도 확인했습니다. 침대 프레임도 뒤졌습니다. 그때 무언가 보였습니다. 침대 프레임 안쪽에 틈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대표님, 여기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흰색 봉투였지만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10여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손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서에게라고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편지들이 모두 제게 쓴 편지였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평생 간직한 편지였습니다. 대표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읽어. 나 밖에서 기다릴게.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님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편지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 20년 전 편지였습니다. 민서야, 내가 지금 몇 살이 되었을까? 10살쯤 되었겠구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거야. 공부는 잘하니? 친구는 많이 사귀었니?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지내길 매일 기도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15년 전 편지도 있었습니다. 민서야, 너는 이제 15살이구나. 중학생이 되었겠지. 사춘기라 부모님과 다툴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잘 견뎌내렴. 그분들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야. 엄마보다 훨씬 잘 키우실 분들이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편지도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제 20살이구나. 성인이 되었네. 대학생이 되었을까?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 엄마처럼 외롭게 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5년 전 편지도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제 25살이구나. 어엿한 어른이 되었겠지. 엄마는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자주 가야 해. 하지만 괜찮아.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그게 엄마의 전부야. 마지막 편지는 1년 전 것이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까? 아마 없겠지. 하지만 쓰지 않을 수가 없구나. 너는 엄마가 평생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야.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사랑해, 영원히.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선혜 씨는 평생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며 저를 생각했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쓰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가야 했습니다. 생모가 제게 남긴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표님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대표님. 응, 알아. 힘들지. 그래도 잘했어. 대표님이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이제 알았잖아. 그분이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오선혜 씨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평생 사랑했다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편지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선혜 씨의 글씨를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다가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양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집이었습니다. 5살 때 일입니다. 양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민서야, 우리 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나는 진짜 딸이 아니잖아. 어린 마음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 딸이면 됐지. 그때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면 가족이 된다는 것을. 10살 때 일도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입양됐다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와서 양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나 왜 입양됐어요? 양어머니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낳은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야. 사랑하면 왜 보내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야 할 때가 있어. 아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양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도 많이 힘드셨을 거야. 너를 보내면서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보내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오선혜 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15살 때는 반항했습니다. 양부모님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당신들은 내 진짜 부모도 아니잖아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네 진짜 부모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널 키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네 밥을 먹였고, 옷을 입혔고, 아플 때 간호했어. 양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민서야,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니 더 잘해줄게. 그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됩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키우셨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황했습니다. 20살이 되어 집을 나왔습니다. 독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은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면 그래.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그 후로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만났습니다. 양부모님은 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리를 두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게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함께 보낸 시간, 함께 나눈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양부모님은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선혜 씨도 제 가족이었습니다. 만나지 못했지만, 함께 살지 못했지만 제 엄마였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로 저를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책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울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며 살까요?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선혜 씨도 그랬을 겁니다. 평생 저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을 겁니다. 보낸 딸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휴대폰을 꺼내 양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에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야?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이 밤중에 괜찮아? 걱정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엄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 생모를 찾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만났어? 아니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서야, 괜찮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아니에요. 제가 거리를 뒀잖아요. 자주 연락도 안 하고. 그건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지. 양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엄마는 이해해. 입양된 아이들이 다 그래.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제 진짜 엄마라는 거. 민서야. 피는 안 섞였지만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양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니야. 기뻐서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양어머니가 코를 훌쩍이셨습니다. 민서야, 너 낳은 엄마도 널 사랑했을 거야. 분명히. 알아요. 편지를 남기셨어요. 제게 쓴 편지를. 그랬구나. 그분도 많이 힘드셨겠다. 네. 평생 저를 잊지 않으셨대요. 당연하지. 자식을 어떻게 잊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내일 집에 와. 아빠랑 같이 밥 먹자. 네, 갈게요. 많이 힘들었지?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 우리 딸 강하니까. 양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사랑해, 민서야.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선혜 씨가 쓴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해, 영원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들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생모가 남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평생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선혜 씨는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 제 기억 속에, 제 마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각했습니다. 오선혜 씨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외롭지 않게 살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그게 당신이 바라던 전부였을 테니까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오선혜 씨가 살지 못한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외롭지 않게 사랑하며 의미 있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게 생모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양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냄새였습니다. 양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 민서야.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빠는요? 곧 오실 거야. 마트 다녀오신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양부모님과 제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편지 가져왔어? 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양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보여줄 수 있어? 네, 괜찮아요.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양어머니가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이분도 참 힘드셨겠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힘드셨죠? 저 키우시면서. 아니야. 너는 천사 같은 아이였어. 양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거짓말. 진짜야. 물론 사춘기 때는 좀 힘들었지만 양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도 너는 우리의 기쁨이었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양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민서 왔구나. 반가워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래. 얼굴 보니 좋다. 양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양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잡채, 불고기, 된장찌개였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안 먹는 것 같더라. 양어머니가 제 그릇에 반찬을 담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집밥의 맛이었습니다. 엄마의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양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생모를 찾았다며. 네. 힘들지? 많이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그래. 알아야지. 양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도 사실 궁금했어. 어떤 분이셨을지. 좋은 분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편지를 보니까 저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그분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경제적으로 힘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알아요, 엄마. 우리한테 너를 보낸 건 잘한 결정이었어. 그분도 그렇게 믿으셨을 거야. 엄마, 아빠.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제가 거리를 뒀잖아요.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두 분이 제 진짜 부모님이라는 거. 양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민서야, 피가 안 섞여도 괜찮아요. 함께한 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양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네. 한참을 울었습니다. 셋이서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후회도 미안함도 사랑도 모두 쏟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책장을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읽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10살 때 쓴 일기였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나더러 입양하라고 놀렸다. 기분이 나빴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봤다. 엄마는 날 낳은 엄마가 날 사랑해서 보냈다고 했다. 이해가 안 된다. 사랑하면 왜 보내? 지금 읽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사랑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 때로는 보내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15살 때 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랑 크게 싸웠다. 진짜 부모도 아니면서 왜 참견하냐고 소리쳤다. 엄마가 울었다. 미안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외톨이다. 아무도 날 이해 못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방황했던 겁니다. 정체성을 찾지 못해 헤맸던 겁니다. 양부모님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을까요? 20살 때 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독립하기로 했다. 집을 나간다. 엄마 아빠는 만류했지만 나가야 한다. 내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누군지 찾아야 한다. 결국 찾았습니다. 28년이 걸렸지만 찾았습니다. 제 뿌리를, 제 시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두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을. 한 명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명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둘 다 저를 사랑했습니다. 둘 다 제 엄마였습니다. 가방에서 편지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한 장씩 펼쳐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10여 장의 편지가 펼쳐졌습니다. 평생의 사랑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서에게로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20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그때 오선혜 씨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어떤 일을 하며 살고 계셨을까요? 혹시 저를 생각하셨을까요? 분명 생각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 편지는 15년 전 것이었습니다.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사춘기라 부모님과 다툴 때도 있을 거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양부모님과 자주 다퉜습니다. 반항했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오선혜 씨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든 엄마가 아는 걸까요? 세 번째 편지는 10년 전 것이었습니다. 이제 20살이구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편지는 5년 전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건강이 안 좋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병원에 다녔을 겁니다. 마지막 편지는 1년 전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까? 아마 없겠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읽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읽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사랑해, 영원히.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몰라서 미안해요. 하지만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양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양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편지들을 보셨습니다. 이 편지들, 소중하구나. 네, 제가 가진 유일한 거예요. 그분도 행복하셨을 거야. 행복하셨을까요? 응, 너를 낳았으니까.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어도 너라는 존재가 있었으니까. 양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 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으면 돼. 시간은 많아. 양어머니가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너는 두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야. 그만큼 강한 아이야. 엄마,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고. 양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오선혜 씨의 삶을 기억하는 것, 그분이 살지 못한 삶을 제가 사는 것, 외롭지 않게 사랑하며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편지들이 있는 한 오선혜 씨는 살아있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딸인지. 오선혜의 딸이자 강철수와 박영희의 딸이었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쓸쓸한 승리였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을 확인했지만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안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선혜 씨가 바라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천호동 그 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양부모님, 그리고 복지사님이 함께였습니다. 작은 추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죽음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라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오선혜 씨를 제대로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방 안에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작은 사진틀도 준비했습니다. 젊은 시절 오선혜 씨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5명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대표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선혜님, 편히 쉬세요. 이제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복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부디 평안하시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도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았습니다. 양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서야, 내가 하고 싶은 말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선혜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민서입니다. 오민서였던 아이입니다.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궁금했어요. 저를 낳은 분이 누구인지, 왜 저를 보냈는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모든 편지를 다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를 살리고 싶으셨던 거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촛불만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일어서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침에 발견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양부모님 댁에서 제 옷장을 정리하다가 찾았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더 있었던 겁니다. 침대 프레임 틈에서 찾은 봉투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봉투는 제 방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양부모님이 입양할 때 함께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28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97년 8월 20일이었습니다. 입양 보낸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드려도 될까요? 모두를 돌아봤습니다. 양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읽어. 그분께 들려드려.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오선혜 씨의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서에게.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너를 보냈다. 양부모님께 너를 안겨드렸다. 눈물이 흘렀지만 계속했습니다. 내가 울었다. 엄마 품을 떠나기 싫다고 울었다. 하지만 보내야 했다. 내가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하려면 보내야 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밥도, 옷도, 따뜻한 집도 없어. 엄마와 함께 있으면 너는 굶을 거야. 추울 거야. 아플 거야.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기 때문이야.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서야,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내 생각을 했어. 내가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숨이 막혔습니다. 양부모님을 진짜 부모님처럼 생각해. 그분들은 너를 사랑하실 거야. 엄마보다 훨씬 더 잘 키우실 거야.
그분들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자라렴. 편지를 잠시 내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를 기억할 거야. 내 생일을, 내 이름을, 내 얼굴을 잊지 않을 거야. 비록 만날 수는 없어도, 함께 살 수는 없어도, 너는 엄마의 딸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거야. 하지만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내가 웃으면 그걸로 충분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원망할 수도 있어. 왜 날 낳았냐고, 왜 키우지 못했냐고. 그럴 권리가 있어.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널 사랑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살리고 싶었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했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어. 이 문장에서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사랑해, 민서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가 엄마의 딸이어서 고마워. 행복해라. 건강해라. 사랑받으며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영원히 사랑해.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대표님도, 복지사님도, 양부모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아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를 위해 가장 힘든 선택을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다시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저를 살려주셔서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기억할 테니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일어나. 이제 됐어. 일어섰습니다. 양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민서야. 정말 잘했어. 엄마. 응.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제 오선혜님도 편히 가실 수 있을 거야.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너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내가 기억해 주니까. 복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기억할게요. 오선의 어르신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촛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꽃을 정리하고 사진을 챙겼습니다. 이 사진도 가져가야 했습니다. 집에 모셔야 했습니다. 작은 재단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선혜 씨도 이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대표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일도 계속하고. 유품 정리 일? 네. 계속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은 분들을 더 존중하면서요.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대표님이 웃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같이 해요, 대표님. 그래. 같이 하자. 대표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민서야, 넌 강한 아이야. 이 일을 겪고도 이렇게 있으니까 강해진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에. 양부모님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이제 마음이 편해? 네, 많이요. 다행이다. 우리도 마음이 놓여. 양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자. 네, 아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오선혜의 딸이자 강철수와 박영희의 딸,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딸, 그게 저였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게 살게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신 대로 살게요. 햇빛이 차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품 같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안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향해 외롭지 않게 사랑하며 의미 있게, 그게 제가 살아갈 방법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유품 정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죽은 분들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 현장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방의 모습, 남겨진 물건들, 삶의 흔적들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대표님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왜 사진을 찍어? 기록하고 싶어서요. 그분들이 살았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요. 대표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울게.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에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각 현장마다 폴더를 만들고 사진과 함께 간단한 글을 적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했습니다. 70대 남성, 퇴직 후 혼자 살다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방에는 오래된 책들이 많았습니다. 문학책, 역사책, 철학책들이었습니다. 평생 공부하며 사신 분 같았습니다. 60대 여성,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분이었습니다. 방에는 뜨개질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목도리, 장갑, 인형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만드셨지만 전달하지 못한 선물들이었습니다. 80대 남성,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방에는 훈장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전우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영웅이었던 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름, 나이, 살았던 흔적들을 적었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대표님이 물으셨습니다. 민서야, 그 기록들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간직하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면 어때?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 만들어. 다큐멘터리처럼. 대표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 고독사가 뭔지, 혼자 죽는다는 게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았습니다.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존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해볼게요. 도와줄까? 네, 부탁드려요. 대표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인의 얼굴이나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살았던 공간, 남긴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편집도 배웠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보며 하나씩 익혔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첫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10분짜리 짧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목은 존엄의 기록이었습니다.
오선혜 씨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방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고 2주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방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오선혜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넣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편지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현장들의 사진도 이어서 보여줬습니다. 혼자 죽었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삶은 존엄합니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봐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이었습니다.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독사 문제 심각하네요. 모든 삶이 소중하죠.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00만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고독사 문제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용기 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품 정리사로 일하며 느낀 것들, 오선혜 씨와의 인연, 그리고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떨렸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생겼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활동도 늘어났습니다. 작지만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이 그 작은 변화에 기여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오선혜 씨도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매달 한 편씩 올렸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댓글을 읽는 게 낙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혼자 사셨어요. 이 영상 보니 아버지 생각나네요. 모든 삶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계속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일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양부모님도 제 영상을 보셨습니다. 어느 날 양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민서야, 영상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엄마.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엄마는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 제 길인 것 같아요. 그래, 내 길을 찾았구나.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오선혜 님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그러실 거야.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니까. 엄마. 사랑해, 민서야. 늘 응원할게.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유품 정리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건 늘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매 현장이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매 물건이 누군가의 추억이었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일, 기록하는 일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존엄하게 보내드리는 일이 제 역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현장에 갔습니다. 80대 여성이 혼자 돌아가신 곳이었습니다. 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무엇을 사랑하셨을까? 방 한쪽에 화분이 있었습니다.
말라 죽은 화분이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키우셨을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신 분이었을 겁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담을 겁니다. 이분의 삶도 기록할 겁니다. 세상에 남길 겁니다.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오선혜 씨도 이런 노을을 보셨을까요? 휴대폰을 꺼내 노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한 분을 잘 보내드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괜찮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느껴졌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계속하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났습니다. 라면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끓여 먹으며 오늘 작업을 돌아봤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현장의 사진들을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글을 적었습니다. 84세, 여성, 화초를 사랑하신 분. 이렇게 하나씩 쌓여갑니다. 기록들이, 기억들이, 존엄들이 쌓여갑니다. 언젠가는 책으로도 만들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삶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외롭습니다. 누군가는 사랑받고 누군가는 홀로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존엄합니다. 모든 삶이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을 치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저 치우는 게 아니라 기억합니다. 존엄하게 보내드립니다. 죽은 노인의 얼굴이 나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 발견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선혜 씨를 만나면서 저도 변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유품 정리사가 아닙니다. 존엄의 기록자입니다. 잊혀진 삶들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오선혜 씨,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이 길을 보여주셔서, 어머니가 살지 못한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의미 있게 사랑하며 존엄하게. 그게 제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